여러분들 6.25 전쟁이 76년 전에 있었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당시에 우리의 그 상태가, 그 상황이 단순한 무기의 이 전쟁뿐만 아니라 진리 전쟁과 체제 전쟁에 같이 동반되어서 정말 국가적인 영적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직전부터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 안에서부터 엄청난 진리전쟁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제전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의 이 반공투쟁의 역사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먼저 오늘 제 두 번째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성수협이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를 위한 이 귀한 사역을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라 생각합니다. 1947년 4월이 되었을 때 당시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에는 조선신학교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선신학교 안에는 성경 비평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신학교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신학생들은 깨어있는 분들이 51명이 있었어요. 정규호라고 하는 정규호 목사님, 나중에 한국교회 아주 참 거목으로서 한국교회 귀한 그런 목사님으로 참 오랫동안 한국교회 강단을 깨우고 한국의 이 신학교를 지키는 참 에스라 같은 분이 정규호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수업을 듣자 하니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그러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쓰지 않았다고 그러고 이사야도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성경 비평이 학문의 이름으로 수업 시간에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명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3회 총회가 대구 제1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947년 33회 총회에 내려가서 51명의 학생들의 진정서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신학교 안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정력 탄생 믿지 않아요. 신자의 육체부활, 재림의 신앙, 심판의 신앙, 주일성수의 신앙,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본인데 이거를 믿지 않는 신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생들 중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지 않나, 천주교인이 있지 않나, 도서실에 가서 학교의 그 책들을 몰래 그걸 훔쳐다가 막 바꿔치기 하면서 그거를 몰래 그거를 도둑질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데,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이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 51명의 총에다가 이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7년 동안의 이 진리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진리전쟁, 성경 비평을 수용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신학교에서 퇴출되어야 된다. 한국교회에서 이것이 떠나가야 된다. 학문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을 이제 7년을 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진리편에 섰던 이 51명의 신학생들과 그리고 이들을 지도했었던 박형룡 박사님의 그러한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덕분에 7년이 지난 1953년 대구에 가면 서문교회라고 있어요. 이 서문교회 안에서 38회 총회 때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합니다. 이제부터 성경 무어를 그동안 가르쳤었던 김재준 교수에 대한 목사직을 파면한다. 목사직을 이제 처분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성경 비평을 용납하는 조선신학교 출신 신학생들에게는 절대로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세 번째, 앞으로 한국교회 강단과 신학교 안에서 성경 비평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기로 결의한다. 꽝꽝꽝 통과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AD 325년에 저 터키에 있는 그 니케아라는 곳이 있는데, 니케아에서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성경을 비평하는 이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한 사람에 대항하여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퍼뜨리는 교묘한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결국 그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를 정죄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까지 니케아 회의 이후 1700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세계 교회사에 성경 비평을 용납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한 사례는요, 정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1700년 역사의 세계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 손꼽을 만한 세계 교회사적인 엄청난 사건이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김과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진리의 전쟁이 바로 6.25 동란 그 와중에서 한참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6.25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진리 전쟁과 함께 공산주의에 대한 이 반공 투쟁의 역사 거의 100년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볼 때 1945년 8월 15일부터 건국이 되는 48년 8월 15일까지 정확히 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 반란, 내란, 테러, 암살 사건 다 합쳐보면 몇 건이 되냐? 1000건이나 돼요. 1000건. 거의 1000건이 됩니다. 이 전쟁이 아직 아닙니다. 평시에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러한 공산 폭동 반란들이 무려 1000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해방부터 6.25가 발발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5년에 걸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망한, 살해당한, 학살당한 군인과 경찰의 숫자가 8,824명입니다. 아마 10,000명이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6.25 직전에 우리 한반도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전쟁 직전에 이 진리전쟁뿐만 아니라 체제전쟁에 있어서 체제전쟁의 최선봉에 누가 있었느냐?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 두 분을 소개하면, 첫 번째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누구요? 한경진 목사님. 1946년 10월 1일부터 대구 10월 폭동이 한 2개월, 3개월 동안 이 남한 사회를 완전히 막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 대구 10월 폭동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산주의자들의 공산 폭동 반란입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는 선악과처럼 좋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을지라도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었어요. 공산주의를 대항하려는 그런 아직도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벌어진 것이 대구 10월 폭동인데, 이거를 보면서 충격받았던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 사상이 얼마나 혼돈하며 그 질서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저 영남 사건의 잔인무도한 참상을 보시오. 우리 민족에게 그 포악성과 잔인성이 있었던가요? 스스로 전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창립 1주년 주일예배 설교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교화 운동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즉 반공교육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잡지나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무슨 운동을? 반공교육운동을 우리 잘 아는 세대들에게, 또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반공교육을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잠잠합니다. 좀 더 주도성을 가집시다. 십자가를 지고 정치운동을 합시다. 주일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정치운동을 하자, 십자가를 지고 반공운동을 하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황경림 목사님이 이렇게 초창기 때는 반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실했던 분이에요. 손양호 목사님, 많은 분들이 이분이 용공주의라고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에 의해서 프레임이 그렇게 씌워진 거예요. 고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을 이용하여 공산주의자들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는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설교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계속해서 교인들한테 그것을 일깨우시면서 반공 설교를 해도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던 분이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47년 봄에 부산 영도교회에 가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교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게 알려지지가 않은 겁니다. 이분은 애양원에서 그냥 환자들 돌보는 그거 사역은 하나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반공투사였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남의 것 빼앗아 먹자는 주의입니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자가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강제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어느 주의가 좋습니까? 쩌렁쩌렁 설교하셨던 분이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잠언 28장 4절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잠언 28장 4절에 있어요. 공산주의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반성경적인 그러한 행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보다 100배, 1000배 더 잔인하고 악랄한 것이 주체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체지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사례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6.25 전쟁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짧고 굵게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뭐냐? 저는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많이 퍼뜨려 주시는 그러한 스피커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닌 많은 상당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전쟁의 기본적인 정의조차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 가지로 오늘 나누겠는데, 결론부터 일단 요약하면 기습남침했다라는 사실, 대량 학살했다라는 사실, 거기다가 자기들 김일성 공산 집단보다 더 10배, 100배 악랄한 중국 공산당 CCP를 끌고 들어온, 이게 바로 6.25 전쟁의 세 가지 정의입니다. 다시, 기습남침했다라는 거, 일방적으로 위에서 기습남침해, 김일성 공산 집단이 대량 학살을 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끌어들임으로 국제전쟁으로 비화된 거예요. 즉,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다라는 거냐?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이거를 배워야 되죠? 공산주의와는 공존할 수 있다 없다? 함께 갈 수 있다 없다? 민족화해 공존화 이름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 망해야 돼,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돼, 어느 한쪽이 붕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6.25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요?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 공산 집단의 기습남침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습남침한 게 아니에요. 다 뒷배후에 소련 스탈린, 종주국의 우두머리 스탈린과 김일성, 또 배후에 또 누가 있었어요? 모택동이가 군사지원, 물자지원, 물심양문으로 뒤에서 다 후원을 해준 겁니다. 그거를 후원을 받아서 그 백을 이용하여 이렇게 기습남침한 그 인간이 김일성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했던 표현이 맞아요. 북한군이 아니라 북괴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북괴라는 말이 뭐죠? 영어로 괴라는 것은 괴래예요. 괴래. 영어로 PUPPET,
퍼피트라는 것은 괴뢰라는 말은 허수아비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인형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인형이 살아있는 게 아닌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북한군을 원래 북괴군이라 말한 것은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아무런 그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뒤에서 다 시켜주는, 다 지시하는 대로 거기에 명령에 따르는 하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북괴군이란 말은 뒤에서 스탈린이 또 모택동이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말을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말이 북괴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썼던 그 사람들의 통용되었던 그 보편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역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제가 이 시간에 북한군 또는 북괴군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마음 여시고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북괴군이라는 말에 제가 정의를 드린 겁니다. 김일성이 혼자 독단적으로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아니, 완전히 허수아비에 불과한 인간이 김일성이. 자, 소련 스탈린한테 애걸복걸해요. 제발 남침을 허락해달. 몇 번이나 계속해서 애걸복걸하죠. 50번이나 50번. 1년 넘게 좀 도와주세요. 남침을 좀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어. 50번 정도 지났을 때 50년 4월 11일에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택동한테 가서 굽실거리면서 또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민족 상잔의 비극, 동족 상잔의 비극 틀린 게 아니에요. 일부 이것도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6.25를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다른 분들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6.25를 우리가 설명할 때 민족, 우리 동포끼리 싸운 거다? 그건 10분의 1은 맞아. 10분의 9는 아닙니다. 6.25 3년 1개월 동안 1129일 동안 싸웠던 기간 중에 앞부분에 3개월 동안은 우리 동포들, 북한의 우리 다 같은 형제들끼리,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민족 상잔의 비극이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90%의 기간은 CCP와 싸운 겁니다. 중국 공산당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도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쌍방간의 과실,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죠. 여러분, 경미한 차량 사고 하나 발생해도 문 열고 나와서 얼마나 멱살 잡고 싸웁니까? 나 잘못한 게 네가 잘못했다고. 이거는 수백만 명의 죽은 전쟁이에요. 대량 학살 전쟁이에요. 누가 전범이고 누가 이 전쟁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이 정확해요. 6.25 내란, 6.25라는 것은 동란, 내란이 동란이죠. 또 6.25 사변. 왜? 쟤네들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이 싸움이 벌어질 때 그걸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라랑 싸운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소수의 김일성 이 추종 세력들이 일으킨 이 난란, 별난 사태, 사변이거든요. 그러다가 국제전쟁으로 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25 사변 동란의 말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쓴다면 6.25 남침전쟁이라고 적어도 이렇게 써야 정확한 거예요. 6.25 남침전쟁. 자, 김일성이 일으킨 기습남침의 정황들은 시작부터 수도 없는 그러한 사료들,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옹진반도, 제가 고향이 백령도예요. 저 옹진반도는 원래 6.25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그러다 뺏긴 겁니다.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시각은 몇 시냐가 되게 중요한데, 새벽 4시에 시작을 했어요. 4시라는 건 전면 남침이 아닙니다. 4시부터 30분 동안 옹진반도에 집중 포격을 했어요. 전면 남침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옹진반도에 우리 국군 독립 제17년대라고 있어요. 제가 가끔 어르신들을 만나는데 아직도 생존하셔서 몇몇 분들 살아계시는데, 저기에 주둔해서 저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독립연대 17년대 장병들이었는데, 1년 넘게 전쟁 전부터 계속 산발적인 교전이 벌어졌어요. 김일성이는 북침을 유도하기 위해서 17년대로 하여금 조금 평소보다 세게 포격을 하면 해주로 이 17년대가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옳거니 이것들이 지금 북침을 해서 남침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기만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을 조금 수위를 세게 해서 포격을 한 건데, 이게 수위 조절을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17년대가 올라가는 건 꿈도 못 꾸고 거의 3분의 1이 전사를 당해가지고
배 타고 일본으로 피신한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야 이거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올라오기는 뭐커녕 지금 도망가기에 바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다리다 5시가 되어서 이 전체 38선 전체 이 경계선 이남으로 해서 30분에 걸쳐서 포격을 합니다. 30분. 그리고 20만의 북괴군이 전면 남침한 시각은 정확히 5시 30분이었어요. 이 시각의 비밀을 제가 자세히 쓴 게 6.25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또 림멤버 6.25 책 얼마 전에 출간된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김일성이는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무기 지원을 받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뭐 야크 전투기, 탱크, 76mm, 122mm 야포, 우리는 저거 한 대도 없었어요. 저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다 지원받고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데카레프 기관총이라고 여러분들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6.25가 남기고 가는 그 상흔 있죠. 이 탄흔이라고 탄흔. 여기 광화문 지역의 시청, 덕수궁, 경복궁 이렇게 고궁들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셔서 잘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벽에 뭔가 이상한 흉측한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거 잘 보시면 그게 총탄의 흔적입니다. 또는 포탄의 흔적인데 주로 공산군들이 서울을 빠져나갈 때 썼던 것이 바로 데카레프 기관총이에요. 이것은 한 번 맞으면 굉장히 뭐 깊이 패일 정도로 화력이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소련이 제공한 대표적인 무기가 모신나강 소총이에요.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주로 저 모신나강 소총에 저 탄환에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많이 입었어요. 저거는 저격수용입니다. 750m 바깥에서 정조준에서 제대로 한 방만 맞히면 한 발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무기예요. 소련의 그 슈파긴, 저거 따발총이라고 하죠. 저 안에 따발총 안에 총알이 몇 개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뜯어보면 71발입니다. 저거 하나 가지고도 70명 이상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누가 만들었어요? 김일성은 못 만들어요. 다 소련에서 다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를 들고 기습남침을 한 결과 김일성의 전쟁 계획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6.25가 발발하고 나서 하루 만에 어디를 점령한다?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센터가 있는 어디예요? 영등포를 점령하는 게 전쟁 계획 목표였어요. 그러면 강북 지역에서 한참 싸우는 국군들은 뭐가 돼요? 완전히 도가내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군 주력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영등포를 하루 만에 점령하는 것이 김일성의 목표였어요. 이게 남침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근데 그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계획을 다 막 틀어놓기 시작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강대교를 지나서 하루 만에 영등포로 쪼벅쪼벅 진군해서 영등포를 장악하는 게 김일성의 계획이었는데 그 발목을 어디서 붙잡히게 되느냐? 한강 여기 방어선 전투에서 일주일 동안 발이 묶이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한강 여러분 용산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이렇게 갈 때 저 보도에 이렇게 이 시작점이죠. 저 교각은 그대로입니다. 한강대교 역사가 오래됐어요.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요. 지금은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죠. 근데 저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게 뭐죠? 부실공사예요? 아닙니다. 저게 탄흔입니다. 용산방명에 진을 치고 있었던 공산군이 노량진에 있었던 국군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어쩌다 저렇게 맞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선명하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노량진 방면에서 용산 방향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군을 향해서 우리 국군들이 총을 쏘는데 그 총이 이건 국군 우리 아군이 쏜 총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걸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서 흉측하게 해놓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판을 여기 옆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싸웠어요. 한강대교를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한강 방어선 전투를 기억해야 돼요. 이 한강 방어선 24km 이 넓은 지대를 몇 안 되는 국군들이 일주일 동안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발목을 붙잡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준 거예요. 그 희생이 너무나 컸죠. 몇 명의 전사했죠?
전사자가 1000명입니다. 우리 국군 20대 꽃다우리 젊은이들이 1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의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용산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서 마지막 끝지점에 딱 도착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구석진 곳에, 이게 뭘까요? 부실공사 아닙니다. 용산 반명에 이 공산군들이 있어. 이거는 RPG-2 아마 로켓 발사기로 거의 99% 추정합니다. 이거는 사람 머리보다 더 커요. 이 탄흔의 흔적이. 이거는 로켓포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걸 이제 사진으로 찍었는데, 아직도 그 흔적이 6.25 전쟁의 아직도 그 증거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이게 다 뭐냐? 김일성 저 북계군의 기습남침을 증명하는 아주 몇 안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에 미국의 정상회담차 아이젠하워를 만나러 이제 가게 되죠. 영어로 한 20회 정도 아주 즉석에서 아주 명연설을 미국 가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스앤젤레스에 했던 아주 이 중요한 연설이에요. 1950년 6월 어둡고 비 오는 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 탱크와 중포, 아까 76mm, 122mm, 우리는 한 대도 없었죠. 탱크도 한 대도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남한 지역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저항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호소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가 이를 듣고 진정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기도는 들으신 바 되었고 어디선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고 유엔은 그의 지도력을 따랐으며 비행기로 군인들과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군들이 왔죠. 미군이 178만 명이 온 거예요. 3년에 걸쳐서. 특별히 미군들의 희생은 너무나 고귀했고 숭고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은 마산 방어선 전투예요. 낙동강 방어선 전투, 수많은 격전지들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전투가 마산 방어선 전투입니다. 6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김일성이가 자랑하는 육사단은 국공내전에 의해서 만주벌판에서 아주 그냥 베테랑 군인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군인들이 육사단인데, 방어산이가 이끄는 육사단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서울까지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전라도 방향으로 저 목포 지역까지 가요. 해남 이런 식으로 여수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산 코앞에까지 이렇게 진격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무리 정찰기를 띄워도 소재 파악이 안 돼. 도대체 육사단이 어디로 숨었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뭐 밤마다 움직이니까. 지금처럼 무슨 그거를 정찰부대 요즘같이 뭐 우리는 뭐 옛날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위성에서 금방 발견할 수 있지만 아무리 정찰기를 띄워도 이거를 며칠 동안 발견을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산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 방어선에 이끄는 1사단 병력이. 그러니까 우리 유엔군이 너무나 막 당황해서 25사단 병력을 급파해서 마산 앞으로 해서 결국은 시작된 것이 마산 방어선 전투인데, 여러분 60일 싸웠는데 제일 치열했던 데가 이 서북산이에요. 미군들이, 한국 군인들은 여기 없어요. 미군들만 지킨 겁니다. 미군들. 근데 여기에 이 서북산이 있는데, 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미군들이 올라가는 족적 거의 그냥 시신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미군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죠. 막 욕이 나올 때마다 God damn it.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다 알더라고. God damn it. 그래서 God damn it을 계속 연발하니까 산의 이름이 뭐예요? God damn it 산이 된 거예요. 산의 이름이 God damn it 산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육사단, 공산 세력들, 저 육사단 병력 중에 몇 명 사살했느냐? 4,000명을 사살했어요. 4,000명. 우리 미군은 몇 명이 죽었을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20대 꽃다운 미군 장병들이 3,000명이 죽었어요.
1000명은 전사된 게 확실한데 2000명은 실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종된 게 뭐예요? 다 전사된 겁니다. 지난주에 마산, 저 창원이죠. 창원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해 발굴 감시단이 한 6명이가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지금도 유해 발굴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미군 유해에 한 2구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리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 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2구에 시신이 묻혀 있는 그 장소가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발굴팀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현지 답사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역사문화원에서 후원금을 보내서 그분들 오셨는데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식사 대접하라고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마산 방어선 전투를 알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 그 마산의 그 배대균 병원 원장님이세요. 정말 존경하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90이 넘으셨습니다.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평생토록 이 마산 방어선 전투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이 미 25사단 그 부대가 하와이에 있어요. 하와이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이 어르신을 만난 거예요. 마산 방어선 전투에 참전했던 생존자 2분이 계시는데 2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생존자 증언을 듣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죠. 저분은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일본 분이에요. 일본계 미국인이 와서 정말 치열하게 같이 이 전투에 참전하셨는데, 이분은 아직도 6.25 전쟁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이 모든 그분의 이 생각이,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분이에요. 왜냐? 여기서 전쟁 중에 이렇게 상관하고 이렇게 막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었던 부하 장병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마 그 모신 나간 소총인 것 같아요. 적탄이 날라오는데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총알이 뚫고 나가는데 그 참혹한 광경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6.25가 끝난 지 벌써 이제 73년이 지났잖아요. 이거는 76년 전이고, 이분은 자다가 깨는 거예요. 아직도 이분은 마산 방어선 전투에 머물러 있는 분이에요. 아직도 이분은 6.25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그 전후의 그 참혹한 모습 속에서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이분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의 그런 좀 한마디라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배대균 원장님께서 다녀오셨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이 계시겠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김일성 저 북계군에 기습남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전투들이 전개가 되었고, 이런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6.25 전쟁은 어떤 전쟁? 처음에는 이렇게 기습남침했죠. 그것도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그거는 민족적인 그런 죄악이거든요. 그건. 근데 내려와서 대량 학살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거를 자행한 그 전쟁 주범이 김일성 이 북계군 그 세력들입니다. 전쟁 나자마자 하루 만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대량 학살을 지시합니다. 누가? 김일성이가. 저건 실제로 학살의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입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저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여기는 어디냐면 용두동입니다. 동대문구의 용두동. 용두동의 개천 이렇게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산책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저 장소가 뭐냐면 6.25 전쟁이 되고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공산 치하에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인민재판이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집이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눈으로 보신 분이에요. 3개월 동안 20여 명의 서울 시민들을 여기다가 쭈루루 세워놓고 따발총으로 이렇게 분노의 난사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20여 명의 총을 맞고 픽픽 쓰러지는 거를 3개월 동안 보셨어요. 3개월 동안 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20명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면 600명, 3개월이면 1,800여 명이에요. 2,000여 명의 서울의 그 양민들이 이 자리에서 명을 달리한 겁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죠, 여긴. 전라도 염산면, 여러분 여기가 설도항이에요. 저 끝에
옛날에 교회는 조그만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잘 지어서 염산교회,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염산교회입니다. 염산교회 성도들의 한 3분의 2가 되는 77명을 이 공산 좌익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가 아니라 3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해서 3개월. 그게 무슨 얘기냐? 교인들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이 자리를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반공투쟁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77명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육중한 돌멩이를 달아. 이 뭐 바위 덩어리죠. 배 태워서 설도항 한참 바다로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예 배를 통째로 침몰시켜서 익사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 되겠죠. 이 목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당시 이 염산면에는 9명으로 구성된, 누가 이 학살을 누가 앞장서서 했는가? 무기를 든 공산군 주력 부대가 아니라, 정규군이 아니라 동네에 살고 있었던 동네 아저씨들입니다. 같은 이웃. 근데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우리는 그들을 좌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한 9명으로 구성된 좌익들로 인한 살인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9명의 살인위원회가 주동이 되어서 저 설도항, 저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에 요 설도항 바로 바다 앞바다에서 수장시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몇 명이나, 이 같은 장소에서 몇 명이나 수장시켜 죽였느냐? 7,000명입니다. 7,000명을 죽였어요. 여기서만 죽인 사람이. 이거 여러분 아셨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염산면 차를 타고 한 10분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66명의 전교인 숫자인데 다 죽입니다. 장례 치를 교인도 없어요. 목사님이고 성도님이고 애들까지. 대전 학살 6,700여 명을 죽였어요. 6.25 잊지 말아야 돼. 그때 그 역사, 리멤버 6.25 책에 제가 이 학살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양평대교 아래 아름다운 참 풍광을 자랑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연이. 근데 저 장소가 76년 전에 600여 명을 반공 우익 세력들, 근데 특히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놓고 아주 잔인하게 해서 나중에 불을 달지르죠. 그래서 600여 명을 학살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추모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양평을 지나서 이제 인천 상주작전 이후에 국군들이 북진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 뭐냐, 다 북한 전역에서 벌어진 학살의 대표적인 사례들만 제가 몇 개 여기다 실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남한에서 일어난 학살도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천인공노할 그런 학살이었지만 북한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잔인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 이제 황해도의 봉산 쪽에 개동교회라고 있는데, 개동교회 교인들 175명, 이 교회 숫자가 한 180여 명입니다. 한 5여 명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175명을 이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다 화형시켜서 죽였어요. 175명. 세계 교회사에 아마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황해도 신천의 대학살 들어보셨어요? 여기 아마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 용사분들, 우리 탈북민들 아마 실제로 여기 신천 박물관을 가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의 장영군, 저희 아버지는 장영군, 저희 어머니는 송화군 출신이에요. 1.4.5때 다 아주 구사일생으로 다 탈출하는데 성공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탈출하는데 5개월이 걸렸어요. 5개월. 그냥 바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또 한 3개월 이상 동굴에 숨어 계시다가 뭐 붙잡히기도 하고 또 기적적으로 또 거기서 탈출하기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가까스로
백령도로 이렇게 결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셨는데, 제가 가끔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참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이 신천에서 일어났던 이 학살입니다. 이 신천군이죠. 전쟁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시면 한화론 교수님께서 쓰신 전쟁의 그늘 아주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탈북민들께서 아마 가셔서 기억나실 거예요. 저게 신천 박물관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미제가 50일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3만 5천여 명을 학살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공호에다가 이런 주민들을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고 불을 지른다든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다든지 이렇게 총으로 난사한다든지 해서 많은 황해도 주민들이, 그러니까 3만 5천여 명은 거의 맞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정말 수만 명이 그렇게 해서 집단 살육을 당했던 곳이 바로 신천이거든요. 이 김일성 이 집단의 이 신천 역사, 왜곡의 역사는 1954년부터 시작됩니다. 1954년에 나무를 캐는 어느 아낙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다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동굴 입구가 있는데 입구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내부에서 아주 그냥 냄새가 막 밖으로 나오는데 아주 이상한 냄새가 막 나와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술을 셀 수 없는 그 시신들의 유해가 거기에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신원을 알지 못하는 뭐 대부분 다 뭐 이제 1년이 아니죠. 이거는 뭐 5년, 4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 뭐 시신들이 뭐 다 유해가 돼서 그렇게 있는데 자기 가족들 혹시 흔적이라도 있을까 해서 뭐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니까, 그래서 또 이 신천 학살에 의해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나무를 캐는 한 여인이 우연히 발견한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뭐 유족들이 막 여기에 몰려오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알거든요, 누가 죽였는지. 김일성 공산 세력이, 좌익 세력들이 죽인 걸 다 알아요.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거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목격자거든. 근데 김일성이는 이러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군 중에 해리슨이라는 대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50일 머물면서 이 짓을 했다, 거짓으로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신천봉기, 이 신천봉기라는 것은 이러한 대량 보복에 대해서 자유방어 차원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내 가족들을, 아내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자유방어 차원에서 들고 일어난 반공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반공투쟁이 있었어요. 가담자들, 또 뉴욕의 미국 국립문서 보관소의 24사단 19연대 전쟁 일지의 근거로 이것이 다 김일성이가 조작해낸 허구라는 사실이 2002년 4월에 TV 방영을 통해서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김일성의 기습남침, 대량 학살, 점점 정말 이건 감당이 안 되죠. 공존할 수가 없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국 공산당 CCP와의 전쟁이 6.25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저 사진은 2014년에 단둥을 방문했을 때 단둥에 이들은 6.25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말을 쓰죠. 항미 원조라는 말이 뭐죠? 미국을 침략군으로 일단은 전제를 깔고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고 이 전쟁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미국이 무슨 침략군입니까? 미국은 점령군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침략 전쟁이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한반도에 개입을 해서 거기 전쟁에 참전한 것은 정당 전쟁이 되는 거예요. 불법 전쟁이 아닌 거거든요. 명분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으로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항미 원조, 뭐죠? 미국에 맞짱 떠서 지금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침략군으로 들어와 있는 미국에 대항하여 맞짱을 떠서 쫓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북조선을 지키겠다. 그게 항미 원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항하여 북조선을 지키는 것은 보가 위국,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공산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저 단둥의 항미 원조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저 로비에 이렇게 모택동과 CCP 총사령관 팽덕회가 손을 잡고 있는 동상이 떡 있어요. 저 뒤에 뭐라고 지뢰 같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저게 항미 원조 보가 위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프레임에 의해서 6.25 전쟁을 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1차에서 7차 대공세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이제 오늘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 대공세들은 다 뭐냐? 대공세라는 것은 이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질질 끌지 말고 대한민국의 명줄을 빨리 끊어내자.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 완전히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고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완성하자 라는 목적으로 대공세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1차에서 7차까지 있었어요. 1차는 1950년 10월 불법으로 이제 개입하면서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거죠. 여기 이때 아주 그냥 뭐 군우리 전투라든지 이럴 때 미군들이 거의 뭐 학살에 버금가는 완전 전멸을 당하죠. 5천 명이 죽었으니까, 5천 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1차 공세 때 이제 일어난 미군들의 피해가 아주 거의 대부분입니다. 2차 공세 50년 11월에 있었죠. 2차 공세 때 우리가 잘 아는 게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 그게 2차 공세. 세 번째 3차 공세는 뭐죠? 50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 해가 이제 바뀌면서 51년 되자마자 남한이나 북한이나 보따리 싸들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밑으로 이제 정처 없이 내려가는 이제 일사후퇴가 시작된 게 3차 공세 때예요. 자, 4차부터는 이제 여러분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1, 2, 3차는 우리가 아군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수세에 밀려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참패를 겪은 거예요. 근데 4차, 5차, 6차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우리 유엔군이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아주 접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4차 공세는 여러분 1951년 2월에 있었는데 횡성전투라고 있어요. 강원도 횡성에서. 횡성전투는 정말 뼈아픈 정말 역사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계곡 사이에 국군과 미군이 사방으로 완전히 이 중국 공산당에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 전멸을 당하죠. 한나라 씨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국군이 10,000명이 죽습니다. 10,000명이. 미군은 2,000명이 죽어요. 거의 다 전멸됐어요. 그게 횡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폐색이 짙었죠. 야,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저들은 인해 전술로 꽹가리 피리 나팔 불고 북 치면서 이렇게 오는데 뭐 좀비들처럼 오니까 뭐 쓰러지면 전후에 시신을 밟고 계속해서 죽으려고 작정하고 달려오는 인해 전술 앞에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뭐 꽹가리 소리 나팔 소리만 들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뭐 공포에 떨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횡성전투 때 완전히 전멸당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 철수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대반전이 일어났던 게 지평리 전투죠. 51년 2월에. 그러니까 참패한 전투와 함께 우리가 대승한 전투가 같이 맞물려서 4차, 5차, 6차가 전개가 됩니다. 5차 대공세는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가평에 많은 분들 또 역사 탐방 제가 또 해설을 하고 그랬는데, 경기도 가평 지역에 우리 갔었거든요. 4월 달에 그 5번째 대공세는 사창리 전투에서 국군이 완전히 참패를 겪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경기도 가평에서 만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기도 가평에서 영국 군인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너무 잘 싸워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대승을 거두게 된 게 51년 4월에 있었던 가평 전투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전투. 그 다음에 6차 대공세는 뭐냐? 51년 5월에 있었던 5월에 여러분 현리 전투라고 6.25 전쟁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참패를 겪은 게 현리 전투예요. 국군이 몇 명이나 전사했을까? 19,000명이 죽었어요. 19,000명.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회하느냐? 용문산 8호 전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4만 1,000명을 사살하는데 우리가 정말 압도적인 대승을 거둔 게 용문산 8.5 전투예요. 이 전투에 모택동이가 놀래가지고 결국은 저자세로 나오면서 우리 휴전하자, 우리 휴전 협상하자고 먼저 굴복하면서 휴전을 제안하게 된 게 1951년 5월에 있었던 6차 공세. 그러니까 4차, 5차, 6차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다 이겨야 되죠. 다 이겨야 되지만 전쟁이라는 건 접전이거든요. 막 밀릴 때도 있고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전투는 절대로 우리가 패해서는 안 되는, 전략적으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가 있는데 4차, 5차, 6차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절대로 우리가 패해서는 안 되는 전투마다 100%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수세에 몰렸던 이러한 폐색이 짙었던 이 분위기가 완전히 전열을 다 상실했었던, 뭐 싸울 의지가 없어서 우리 유엔군들이 그랬던 우리들 안에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난 게 4차, 5차, 6차예요. 6차.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이건 국군이 싸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에 열받은 모택동이가 휴전협상 한참 진행되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정전협정 바로 직전에 모택동이가 작심하고 휴전하기 전에 국군 한 명이라도 완전히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미친 척하고 일으킨 대공세가 마지막 7차 공세입니다. 이게 53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거예요. 저 우리 참 잘 싸웠는데 다 우리가 빼앗겼죠. 결국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전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긴 전투예요. 중국 공산당 몇 명을 사살했어요? 2만 7천여 명을 사살했어요. 우리 국군은 10분의 1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만 입었어요. 2,600여 명. 이때 싸웠던 분이 바로 오른쪽 상단에 계시는 류제식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 광화문에 갔더니 매일 지금 제복 입고 나오시는데 오늘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분이 6.25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잘생긴 청년이에요. 잘생겼죠? 저 잘생긴 청년이 여러분 6.25 때 저 중국 공산당과 백병전 너무 가까이 오니까 총을 쏠 수가 없어. 그냥 서로 엎치락뒤치락 막 멱살을 잡고 막 주먹으로 막 싸우다가 이 백병전 전투 가운데서 적탄이 날라오는데 이 심장 바로 옆에 이게 총탄이 여기 아직도 박혀 있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민감한 부위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73년이 되도록 몸 안에 아직도 총탄이 있어요. 총탄이. 그래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검색대 통과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삐삐삐삐 소리 나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좀 그런 해프닝이 많다고 그래요. 저 어르신이 지금도 아주 건강하신 97세 어르신이신데, 예, 금성전투 뭐 우리나라 정말 3년 동안 아마 안 싸운 전투가 없습니다. 지난 2020년에 중국 공산당이 2,300억을 들여서 장진호 전투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응? 미 침략군들을 물리친 전투라고 완전히 2,300억을 쏟아부어서 국뽕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상영이 된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니까 이분이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사에다가 기고를 한 거예요. 아직도 내 몸 안에 중국 공산당의 총탄이 박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전쟁 영화가 웬 말이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막 외치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이 다 전면 취소된 거예요. 참, 이분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면서 대부분의 유엔군들이 싸웠던 그들의 전쟁의 그 전투의 대상은 사실상 대부분 다 중국 공산당이에요. 김일성 저 인민군들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싸웠던 고마운 분들이 다 16개국입니다. 이름을 하나씩 거명할 때 끝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태국, 남아공,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필리핀, 튀르키예, 룩셈부르크.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맨 끝에 룩셈부르크 있죠? 룩셈부르크는 몇 명을 파병했느냐? 100명이 왔어요. 에게 100명밖에 안 왔어. 여러분
6.25 때 룩셈부르크는 군대가 없었어요. 청년들이 여기요, 이 나라는 20만 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주도만의 땅이 조그매요. 그래서요, 청년들이 제가 갈래요 해서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경쟁률이 10분의 1이나 됐어요. 10분의 1의 경쟁률을 듣고 100명이 와서 벨기에랑 같이 소속이 되어서 싸워준 고마운 나라가 룩셈부르크예요. 여기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현수막 교회에서 제작해서 수시로 일부러 나갑니다. 광화문에 가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는다고, 감사하다고,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에 보니까 감사의 정원에 6.25m 6.25를 상징하는 돌탑이 23개가 있어요. 16개 전투파병, 6개 의료국가, 의료지원국가, 대한민국까지. 근데 여기에 현수막에는 2개 나라가 더 있어요. 어디? 이스라엘과 멕시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멕시코도 전투 파병 국가로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대관령의 센터교회 식구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일일 수련회를 했어요. 마지막 순서는 여기 가서 현수막 펴놓고 우리가 외치는 그러한 구호와 함께 이제 행사가 다 끝납니다. 여기 또 우리 홈스쿨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6.25 역사 수련을 했는데, 에스더에 너무 고맙게도 우리 예진 간사님 저한테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미군에 소속돼서 참전 국가로 같이 싸워줬어요. 몇 명이 왔을까요? 유대인들이 15만 명이 왔어요. 15만. 우리 감사의 박수 합시다. 멕시코는 10만 명이 왔어요. 미군에 소속돼서 같이 싸워준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6.25가 끝나고 평시죠? 지난 73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전협정에 의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행된 도발 횟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3,000. 전쟁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결론입니다. 6.25 전쟁의 3가지 정의를 왜 알아야 되죠? 기습남침, 대량 학살, 중국 공산당 CCP를 끌어들였다라는 거. 뭘 말하죠? 그들과는 우리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영적 전쟁, 이것은 진리 전쟁이자 체지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책들, 이 보급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25 전쟁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책들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6.25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오른쪽에 Remember 6.25 사진이 200장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희귀한 사진들, 또 현장에서 제가 14년 동안 발로 뛰면서 거기서 잘 나온 사진들을 추려서 해서 200여 장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2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25 잊지 말아야 될 그때 그 역사, 한글판, 영문판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출간된 Remember 6.25 이 책을 통해서 6.25 전쟁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한국교회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피 흘려 싸운 희생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반성경적인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주체사상, 젠더 이데올로기 등등의 또 성경 비평을 수용하는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대해서, 이게 다 이 시대의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6.25 전쟁의 진실입니다. 이 6.25 전쟁의 역사들을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역사 교육운동이 한국교회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날 오늘도 성회를 시작하면서 주여, 우리가 당면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진리의 전쟁과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당대에 끝내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을 알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6.25 전쟁은 단순한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살아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간된 이 귀한 서적들이 창고에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셔서 널리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읽게 하여 주시고 기성세대들이 읽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알고 성도님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통일과 자유통일의 사명이 이 안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을 우리 당대 가운데 어서 속히 하나님의 자유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강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우리 강사님들과 듣는 모두에게 또 이 귀한 성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과 스태프들, 우리 모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반드시 이 땅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자유통일 그리고 복음통일 이루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